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기름 유출로 봉쇄됐습니다. 선박에 다치 송유관을 건드려 기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에 따르면 미 해안경비대와 송유관 업체 등 사고 조사 담당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선박의 다치, 해저 송유관을 건드리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송유관을 운영하는 앰플리파이 에너지에 맡은 윌셔 최고 경영자는 잠수부들이 약 2,440m 깊이가 넘는 송유관을 조사했다면서 현재 상당한 관심을 받는 한 지역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셔 CEO는 어떤 선박에 다치 송유관을 타격한 것이 기름 유출의 뚜렷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 미 서부 연안 두 곳의 항만을 화물선들이 정기적으로 앰플리파이가 지적한 지역을 거쳐갑니다. 지니 샤이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은 그러나 아직은 다치 송유관을 건드려 기름이 유출됐다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일 발생한 기름 유출은 캘리포니아 해안을 기름으로 뒤덮었습니다. 57만 3천 톤 가까운 중유가 유출돼 유명한 서핑 도시라는 별명이 있는 헌팅턴 비치시를 비롯한 서부 해안 104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이들 해안은 수주일 이상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수사관들이 기름 유출 사고를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근처 해역 역시 기소가 가능한 관할 구역이라면서 앰플리파이의 독자 조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사고 주체인 앰플리파이가 독립된 제3자 동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고 구역을 조사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치 송유관을 건드렸다는 주장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앰플리파이가 실수를 덮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외의 해양경비대,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부가 범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캘리포니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기름 유출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지만 아직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앰플리파이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14.5k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석유 플랫폼 3곳을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모두 1980에서 1984년 설치됐습니다. 이 해상 석유 플랫폼에서 롱비치의 지상 석유 저장고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해상 플랫폼에서 약 6.4km 떨어진 송유관에 균열이 생겨 이곳에서 기름이 새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출 사고 현장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파견되어 그물망과 대형 오일 펜스 설치 등으로 원유 찌꺼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은 원유 유출로 인한 악취가 이 지역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숨만 쉬어도 입에서 기름 맛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4마일가량의 구간에 비치 발리볼, 수영, 서핑 등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당국은 노란색 테이프를 설치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몰리는 미 해군 블루엔젤스와 공군 썬더버드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에어쇼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기름 유출 사고를 가장 질색하는 것은 바로 백악관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백악관의 사고 처리 능력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을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기록된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만에서의 대형 해상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당시 영국 BP사의 시추시설이 폭발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지점을 비롯해 사태 수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안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미시시피강 하구까지 오염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약 10년 후 바이든 정권에서 또다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신속히 기름 유출 지점을 찾지 못하면 환경단체와 국민적 여론이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경 재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멕시코만과 같이 기름 유출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투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70여 개 환경단체가 최근까지도 미국 당국을 크게 비판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미 서부 해안에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을 지나는
강력한 쿠로시오 해류 때문인데요. 쿠로시오 해류 덕분에 한반도에는 오히려 꽤 희석된 방사능 오염수가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양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류의 흐름을 보면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근해에서 남쪽으로 해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도쿄만 가까이 오면 필리핀 지역에서 출발하는 거대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류는 북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쯤에서 일부는 알래스카 쪽으로 북상하고 일부는 캘리포니아로 남하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는 바다에서 희석된 후 남하의 도쿄 부근까지 오고 거기서 거대한 쿠로시오 해류에 올라탑니다. 그러다 넓은 바다를 건너 미서부 해안에 도착하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미국 서부 해안의 오염이 먼저입니다. 물론 일본 동북부의 수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산을 비롯해 홋카이도 지역의 수산물을 먹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염수의 일부가 한국의 바다로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왜 지지하는 것일까요? 알래스카 해안부터 캐나다를 거쳐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피해도 분명한데 말이죠. 이처럼 미국 환경단체는 태평양이 미국 어부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일본의 오염수 유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새 총리인 기시다 정부는 아베의 뜻을 계승해 오염수 배출을 최소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문제가 없고 한국 등 외국들이 비과학적 논리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가 기름 유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일본의 방사능 방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 국민이 항해 시위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전국의 항해 시위가 현실이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위상은 끝도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조차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게 방류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그 요구를 들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한 요구를 들을 생각이 있다면 애초에 방류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또한 기시다는 아베의 힘을 얻어 당선된 총리이므로 아베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선 스가 총리가 모든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을 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도 오염수에 대해서는 기시다와 아베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미국은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따라서 여러 단체들은 현재 미국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하아 이사회에서 한국이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35개국으로 구성된 이하아 이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5차례 열리는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하아 의장직을 수임하며 북핵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에 있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 지위를 격하하는 표현을 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이순위 그룹으로 미뤘습니다. 이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한 후 5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날 호주, 7일 러시아, 8일 중국, 인도 정상과 통화하며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상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취임 직후 정상 외교 순서는 새 일본 정상이 어느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1순위 그룹은 기시다 총리와 전화를 마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안보연합체, 쿼드 회원국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1순위에 들지 못했다며 2순위 그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일 관계는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지칭할 때 사용한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스가 전 총리의 첫 소신 표명 연설과 비교했을 때보다 지위가 다소 격화된 표현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연설 당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외교 안보 관련 내용에서도 한국은 가장 마지막 두 마디에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 관련 현안이 일본 외교 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오는 31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 있습니다.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수장인 고치카이 파벌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온건한 외교 노선을 취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 정상과의 협의 순서를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제 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자 시간이 없는 기시다 정부는 또다시 한국을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스카 고헤이 국민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선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7개 파벌 중 평화주의를 4건, 고치카이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총리가 이처럼 강경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자 일본 내에서조차 변절한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이 내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펼치는 기시다가 13일 자민당 중의원 선거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가치 공유 파트너에서 한국 제외, 마지막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역사 인식 등에 대한 한국의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명예,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의 이 같은 공약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보통 선거 공약으로 한국을 내거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2순위 국가로 칭해놓고는 공약을 보면 한국을 가장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자민당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민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상대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라고 적시해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방위비를 1% 이상 책정한 적이 없는데 2%로 증액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의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정책은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극우 인물인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후보가 정조회장이 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앞뒤가 다른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시다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방위비까지 증액시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을 빼고 일본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2019년 한일 갈등의 와중에도 양국 간 지소미아가 유지된 것을 다행이라고 하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협력 없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맨날 혼자 분석하고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시다는 혹시라도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한국 내 일본인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의 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생각하지만 한일 관계가 이 이상 악화해버리면 유사시 일본 국민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왜 역사 문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 안달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한편 지난 12일 화상으로 열린 G20 아프간 특별회의에서 일본은 아프간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총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지원은 자신들이 아프간 사태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단 1명만 구출한 수치스러운 사실을 무마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에서 한국은 미라클 작전으로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프간인들의 처우 문제에서도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과 비교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다자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또 지난 8일 아프간에서 발생한 모스크 겨냥 자살폭탄 테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인 테러 대응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세계 정상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사태 당시 일본인 전원이 아직 아프간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탈레반한테 막대한 금액을 내야지만 일본인들의 출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아프간 지원은 일본 국민들한테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내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세금을 올려 아프간에 주는 거냐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확진자가 대폭 줄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현재 일본은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며 여행 장려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여행이 활성화되면 일본 전역에 또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는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국을 낮추며 선거를 펼치는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고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총리 자격으로 8번째이자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을 면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네트 총리와 개인 면담에서 독일이 홀로코스트 이후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안보가 모든 독일 정부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특별 강요회의에도 참석해 홀로코스트는 역사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독일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 기여한 역사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의 갈등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는데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 있어 수년간 유럽 대륙 전체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했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현재까지 전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와 책임은커녕 시종일관 우기기 바쁜 것이 현실이죠.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필수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피해를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일본이 더욱 불안해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 기업 머크가 2025년까지 한국에 약 6억 유로 8,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가 있는 한국에서 성장의 발판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머크는 전 세계적으로 30억 유로, 약 4조 1,4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전체 금액의 5분의 1을 한국에 투자한 셈입니다. 국내 반도체 및 OLED 제조용 소재 생산 설비,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크는 현재 회사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 CEO 카이 베크만 박사가 방한해 새로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내 머크 연구 및 생산
기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내 6억 유로 투자는 지난달 9일 개최된 머크 사내 행사에서 발표된 일렉트로닉스 사업 부문 레벨업 성장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이 프로그램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에서 6%의 유기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 베크만 CEO는 반도체와 올레드 등 머크가 속한 산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회사는 이 모멘텀을 활용해 성장 전망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머크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있는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국내 생산시설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머크는 지난 4월 2,7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투자금을 3배나 증액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소재 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강국이지만 해외 기업 유치에 괄목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머크의 대규모 투자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인 것이죠. 머크 투자를 좋은 성공 사례로 만들면 해외 기업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크는 세계 최장수 기업입니다. 머크웨이라는 특유의 경영 철학으로 350년간 지속 성장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등 굴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평균 역사가 50년을 겨우 넘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역사이며 350년 넘게 사업이 번창했다면 분명 경영을 올바르게 해왔다는 뜻일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머크의 대규모 투자로 양질의 경영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의 머크가 한국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데에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현지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985년 첫 사무소를 연 한국머크는 지난해 10월 법인 설립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올해 본사에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사업부를 일렉트로닉스로 바꾸며 한국은 전자 소재 생태계에서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과연 거물 기업인 머크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우교 한국머크 대표는 머크는 혁신적인 소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21세기 전자산업 고객에게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은 머크의 차세대 소재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제조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머크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머크의 행보에 일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지난 2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얻은 실익은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양국 간 경제 피해 규모만 키운 만큼 기시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2년간 상호 교역, 투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양국 간 교역, 직접 투자, 인적 교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 7억 2,950만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억 2,46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소재에 대한 일본 수입 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 줄었습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 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2021년 상반기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 줄었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 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다라며 수출 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 품질 테스트와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 규제에 따른 불신감 확산으로 한일 간 교역은 9.8%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는 일본 수출 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규제 전 2년간 2조 5,984억 원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조 8,628억 원으로 28.5%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 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도시바 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서 24.4%
4% 증가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하고 기업 수는 2.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 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하고 기업 수도 11.3% 감소하면서 양국 간 실적 악화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만 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 간 경제 갈등은 실제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했습니다. 반면 반일 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 직접 투자 인적 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 규모만 키웠다라며 일본의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 규제는 외교 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열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국회 연설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6,9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한국에 관한 언급은 단 2문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후 일본 국회에서 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분량이나 표현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년 전 스가 총리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일본의 주요 외교 상대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마지막에 거론됐습니다. 또 기시다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며 일제강점기 가해 행위와 관련된 양국 갈등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